저희 여기 오신 이유가 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자격증 취득을 하시게 되면 이제 연령대가 광범위 하시다 보니까 다 진로는 다 다르게 되실 거예요. 보험사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독립순사의 길을 가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거고 그렇긴 하는데 뭐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사실 쉬운 길은 아니에요. 지금 현업에 또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사실 제가 수험생 때 저는 마음 한켠에 그러니까 합격하는 게 두려움도 있었어요. 내가 합격하고 난 이후에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는데 결국은 정말 공부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마음속에 양면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결정 뭐가 됐든 간에 합격을 하시고 난 이후에 고민들 하실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나중에 뭐 저하고 개인적으로 또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테니까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자격증 혹시 타 자격증 취득을 좀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격증 시험은 여느 시험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다고 해서 사실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은 최대한 짧은 시간에 내가 에너지를 딱 쏟아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 주변에도 뭐 3수, 4수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타성에 젖어요. 떨어지는 게 이제 그냥 이례적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예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하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사실 동차가 쉬운 거는 아니지만 동차 합격을 목표로 올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합격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는 수험생 때 제가 개인적으로 저 원래 요즘도 잠을 많이 못 자긴 하는데 3시간 이상 자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잠을 많이 자고 뭐 적게 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엉덩이 오래 붙이고 있다고 해서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략이 좀 필요하거든요. 전략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희 이제 11월 때부터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시험이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뭐 올해처럼 8월 초에 보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러면 8월 말 정도에 항상 봤었는데 결국은 뭐 시험이 20일 정도 앞당긴다고 해서 같은 조건이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진 않을 거고 다시 좋은 거는 시험을 좀 일찍 보시게 되면 여름휴가를 가실 수 있다는 거. 이제 8월 말에 보면 여름휴가는 여러분들 꿈도 꾸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올해 연말이고 또 많이 계시니까 술 약속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당분간 자제하세요. 좀 힘드셔도.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11월 때부터 공부를 하셨으면 우리가 길게는 만약에 8월 초에 시험을 보게 되면 9개월 정도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9개월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동차보다는 재수생이 유리하고 재수생보다는 삼수생이 유리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적인 부분에서 많이 그렇다는 것보다 그 경험치도 쌓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시험이 1차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사실 객관식 떨어지는 시험은 거의 그건 좀 말이 안 돼요. 공부 진짜 안 하신 거예요. 저희 1차 시험 사실 쉽거든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늘 불만이신 게 저희 지도 교수님이 1차 담당하시는 분이거든요. 계약법이 너무 쉽게 나오신다고 너무 싫어하세요. 가지고 몇 년 전에 판례 와장창 나온 적 있었는데 그분이 그거 다 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은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정책이 많은 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정책을 좀 추진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쉽게 나오기를 계속 이제 권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은 사실 난이도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학원 측에서는 사실 좋아요. 1차 합격생이 많으면 2차를 그만큼 수강을 많이 하시니까 저도 강사 피해가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2차는 저희 뽑는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를 많이 뭐 합격을 시킨다고 해서 사실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 아닌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쨌든 1차 합격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미 이제 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1차는 너무 연연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 공부 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업법 같은 경우는 2주 공부했어요.
그럼 아마 강사님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2주 공부하고서. 근데 울면서 했어요. 저는 되게 쉬운 줄 알고. 근데 외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발등 찍으면서 울면서 막 외웠는데 2주 정도 저는 공부했고, 근데 여러분들 1차 과목 뭐 있는지 아시죠? 손사이론, 계약법, 어법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법 같은 거 제가 2주 하고, 계약법 같은 경우는 투자를 많이 했어요. 계약법은 완전 기본이고, 그게 어렵게 나오기 시작하면 판례를 많이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과목이 또 계약법이에요. 그렇긴 하는데 지금 정책적인 면에서는 1차가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쉽게 내라고 그렇게 계속 강요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좀 따져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 OT 때 참석을 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2차 과목은 뭐부터 시작하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동차 보험과 근제 배치. 그죠? 자동차 보험과 근제 배책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과목이 사실 생소해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자리에 뭐 피보험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기본적인 것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로 오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러면 특히 여자분들은 자동차 보험에 특히 취약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과 근제 배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해를 바탕으로 하셔야 되고 또 법에 어느 정도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단순히 암기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근데 암기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계약법과 자보와 그리고 저하고 함께 하시는 근제 배책을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중에서 특히 계약법, 모든 과목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 과목을 반드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사이론과 뭐 어법은 내년에 하셔도 늦지는 않을 테니까. 그리고 손사이론 지금 윤석열 강사님이 강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재밌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근제 배책이 사실 올해 문제를 혹시 보셨나요? 한번 봐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셨어요? 보니까. 대선님 평이했고 그쪽이 조금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엄청 쉽게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저도 수험생 때 제일 부담스러웠던 과목이 근제 배책이었거든요. 저는 자보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수험생 때도 자보가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근제 배책은 너무 어렵고 싫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과목이었어요. 저한테 근제 배책이. 그런데 그런 이유가 시험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항상 해마다 어렵게 나왔었는데 올해 역대급으로 정말 쉽게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작년에도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는데 그 시간 안에 풀기에는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항상 할애하지 않았던 시험들이었는데 올해 시험만큼은 제 시간에 충분히 풀고도 시간이 오히려 남을 수 있을 만큼 난이도도 평이한 그런 시험들이 나왔어요. 물론 뭐 오류가 있었다 뭐 이런 말들도 있긴 하지만 그 문제를 내다 보면 사실 그 출제자도 의도치 않은 그런 문제를 가끔씩 낼 때는 있는데 그건 모든 조건이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은 뭔가 오류적인 섞인 그 문제를 질문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 현명하게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가 약간 오류가 있어서 점수를 뭐 더 주거나 뭐 후하게 주거나 뭐 덜 주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또 쉽게 나올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최대한 한번 촉을 발휘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연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은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저희가 2차 과목은 또 4과목이잖아요. 의학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깊게 공부하시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근데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는 건 아닌데 약간 조금 그 이과 계통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 안 풀리거나 이러면 진짜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그거 낭비예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던
정말 뭐 허를 찌르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일반 강사들한테 배우지 못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다른 수험생들도 거의 못 풀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고득점을 맞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파고들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것들을 못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뭐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가락이에요. 그럼 어떤 것들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겠어요? 그걸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누이 강조하는 게 완벽한 한 문제를 푸시는 것보다 어설프지만 두세 문제 풀어라. 그걸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채점 누가 해요? 기계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1차는 컴퓨터가 하겠죠. 1차는 컴퓨터가 하지만 2차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다고요. 그래서 보통 채점자가 한 3분 정도 들어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채점을 하시게 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하나의 시험지 같은 동일한 시험지를 가지고도 A는 50점을 줄 수도 있고 B라는 그 채점자는 40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C는 또 60점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제가 만약에 채점자면 저는 완벽한 한 문제 제대로 쓴 사람보다 그리고 나머지 뭐 이렇게 다른 문제 이렇게 건지지도 못한 사람보다 어설프지만 끼적끼적 썼어도 두세 문제 쓴 사람한테 점수를 더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계속 파고드시는 분들 있거든요. 공부하시다 보면. 그리고 스터디 하시거나 뭐 카톡으로 친해지시게 되면 이제 카톡방도 만들고 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 이제 질문하셔가지고 이건 제 경험담이에요. 여러 명이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하나 질문 뭔가 올라오면 이거 해결될 때까지 계속 카톡 보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사실 시간적으로 낭비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사실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막 몇 개씩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 메일을 제가 열어드렸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 주시는 분도 있는데 책만 이렇게 펼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질문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쉽게 얻은 거는 쉽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책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제가 잠을 안 자더라도 늦게라도 퇴근을 해서 메일을 항상 보고 답장을 하루를 넘기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갈증나는 부분들은 제가 해소해 드리고 싶으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 주시고 이 질문하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전혀 하시지 마시고 정말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라 할지라도 질문하셔도 돼요. 그거 갖다 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주시고 그리고 제 장점이 질문 하나 올리면 무지하게 길게 답을 준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그거 저한테 귀찮은 일이긴 하는데 그렇게 설명 안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할애하더라도 그렇게 답장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질문하시고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혹시 이제 제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세요? 12월 11일 날 이제 공청회를 해요. 협회 차원에서는 약간 사실 손화정 자격증 업그레이드 약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러니까 과목을 좀 변경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1차 과목에서 민법 총칙을 좀 집어넣고 그리고 1차에 있는 손사이론을 2차로 좀 넘기고 그리고 2차에 있는 의학을 1차로 가지고 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영어 성적을 도입하는 거 그것들이 이제 추진 중에 있어요. 추진 중에서 12월 11일 날 이제 공청회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긴 한데 아직 정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동요치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영어 뭐 탭스나 뭐 토플이나 그런 성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부담은 없겠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도 메일 오거든요. 그럼 나이 먹은 사람 자격증 따지 말란 얘기냐고 막 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정해진 거 없기 때문에 동요치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제도가 혹시 바뀌고 그리고 협회에서 추진하는 대로 그 과목에 다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도가 바뀌어도 빨라야 내후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년에 다 합격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요치 않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정말 고민해야 될 것들은 그때 고민하자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수업에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게 제 교재를 혹시 보셨으면 그 안에 거기에 제가 써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 답안 쓰는 거 굉장히 강조해요. 답안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 실무적으로도 오래되셔서 아는 지식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제부터 공부 시작했어요라고 질문을 따로 드리지 않겠지만 내가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뭐 사수를 하고 했을 때는 그때는 공부에 정말 전념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현업에 계셔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 내 공부 방법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는 있어요. 사실 저희 자격증 시험이 쉽지는 않지만 다른 타 자격증 시험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만만한 시험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적인 부분들을 이제 그 시험지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합격 유무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지식 갖고 있어도 제가 책에 써놨어요. 구슬이 뭐 서말을 깨어야 보배라고. 여러분들 그거를 제대로 쓰시지 않으면 합격하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90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시험지 10장 가지고 들어가시는 건 알고 계세요? 과목당? 그건 알고 계세요? 네, 시험지 10장 가지고 들어가요. 시험지 10장 가지고 들어가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특히 여학생들 글씨가 깨알 같아요. 좀 작게 쓰세요. 저는 원래 글씨가 앞필이어서 글씨도 엄청 크거든요. 글자 크기도. 근데 여학생들이 특히 작게 써요. 개미처럼. 그럼 불리해요. 딱 봤을 때 글자도 좀 큼직큼직하게. 그렇게 하고 장수 채우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채점 누가 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한다고 했잖아요. 딱 봤을 때 여러분들도 물론 좀 그럴싸한 그런 답안을 높게 점수를 주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딱 봤을 때도 왜 읽고 싶은 답안지 있고 딱 보기 전부터 질리는 답안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채점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90분 동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써내려 가야 되는 시험인데 그 90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으냐면 의학은 여러분들 이제 첫 교시에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셔서 그냥 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의학의 시간이 부족해서 못 쓰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자부와 근제 배치기인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읽음과 동시에 머릿속에서 내가 어떻게 답안을 써나갈지 이미 틀이 딱 잡혀있는 상태에서 써내려 가야지 여러분들이 90분을 채울 수가 있어요. 다 문제를 읽고 내가 어떻게 써야지 구상을 하면 벌써 시간이 20분 정도 지나가요. 그 정도로. 그럼 그렇게 되기까지는 훈련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훈련이 어렵냐? 그렇지 않을까?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도 답안을 쓰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컨트롤 C, 우리 컨트롤 V 하는 것처럼 법령 내용은 똑같은데 거기에 적용하는 부분들, 뭐 보험이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서, 사건이 어떤 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기본 틀은 그대로 있고 그 안에 내용만, 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 쓰는 것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보통 학원에서 이제 답안 쓰는 거를 사례문제나 모의고사 때 시작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답안을 못 써요. 뭐부터 써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답안지 이렇게 나눠드리면 제가 첨삭해드린다고 내라고 하면 반 정도는 제출 안 하고 그냥 가세요. 왜? 못 썼으니까. 창피하신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런 거 보여주기가. 근데 그러실 필요도 전혀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려면 지금부터 쓰기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들께서 답안 써라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강의하면서 제가 답안 쓰는 요령도 알려드릴 거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혹시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 볼펜 뭐 몇 자루 썼다면서 뭐 사진 이렇게 올리고 이런 사람들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볼펜을 어느 정도 써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목표치도 정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시험 보실 때 정작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볼펜 같은 거 그거를 미리 그 볼펜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 손에 딱 그런 그립감 같은 것도 다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냥 암기할 때 단순히 교재도 제가 썼지만 연습장에다 낙서하듯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실제 답안처럼 그렇게
이제 써내려가는 습관들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굉장히 중요해요. 답안 쓰는 거.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시간을 초월할 정도로 90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뭐 예쁘게 막 자를 가서 자를 들고 가가지고 두 줄 긋고 오타 나면 두 줄 그 자대고 그 쓸 시간도 없어요. 쓸 시간도 없고 그냥 찍찍찍찍 긋고 답안 바꿀 시간도 사실 없어요. 그 정도로 시간이 촉박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초월해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정도면 기계적으로 써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항상 유념을 하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원에서 앞으로 뭐 스터디도 할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본 이론이니까, 나중에 뭐 계산 문제도 시작할 거고, 자보나 근제 대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때 뭐 이제 열어준다고 하시니까, 저도 사실 작년에 너무 바빴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논문도 쓰고 일해야 돼서 너무 바빴는데, 올해는 가장 1순위로 강의에 초점을 두려고 해요.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 합격을 시키고,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 선생님들 워낙 훌륭하시니까 그분들도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제 과목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분들은 단 한 명도 만들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왔다 했잖아요. 문도 안 열렸더라고. 그래서 식당 가서 밥 먹었어요. 열심히 진짜 했으면 좋겠고요. 저 요즘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저 살 좀 빠지게 저 좀 괴롭혀주세요. 그러니까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도 저 정말 욕 안 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이후에도 실무적인 것 때문에 연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도 그렇게 앞으로도 친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면 제가 좀 피곤은 하겠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저는 그거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저를 많이 비싼 학원비 내신 만큼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뭐 수업 시간 내에는 하시지 마시고 수업 끝나는 쉬는 시간이라든지 수업 끝나고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중간에 리듬 끊긴다고. 그래서 질문은 수업 시간에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유념은 해주시고요. 또 제가 중간중간 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또 얘기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시고요. 네. 자, 교재 언제 받아보셨어요? 오늘 받아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죠? 교재가 2019년도 혹시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교재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책 두꺼운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닌데 책을 여러 개를 들고 다니면 저는 책 두꺼워서 반 막 잘라서 가지고 다녔어요. 달락달락. 그 나중에 막 걸레처럼 이렇게. 그렇게 들고 다녔는데 사실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그 수업에 필요한 내용보다 부록들도 많아요. 근데 부록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두꺼워지면 책값이 올라가요. 사실 책도 두껍고 가격대도 올라간다고요. 종이값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책 두꺼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거의 한 7, 80페이지 아마 늘어났을 거예요. 너무 짧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넣었어요. 그래서 안에다가 좀 집어넣고 그렇다고 부록을 넣은 건 아니에요. 좀 기본적인 여러분 부록은 그대로고 안에 좀 첨가돼야 될 내용들을 넣었고요.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짧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나중에 답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대로. 약술의 답안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풀이의 답안이 되고 그래서 이 교재를 좀 가까이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관이 하나잖아요. 뭐 개인보험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동차 보험은 약관 항상 옆에 두시고 공부하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이제 윤석열 선생님께서 뭐 말씀 잘 해주시겠지만 교재에 있는 다 내용에 실려져 있기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약관으로 또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배상책임 약관을 두고 공부하실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죠, 보험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약관을 다 옆에다 끼고서 보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필요한 약관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자료 파일이나 이런 데 올려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공시실 그 손해보험, 우리가 뭐 현대해상이나 뭐 삼성화재라든지 이런 손해보험에 공시실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약간 내가 자꾸 보고 싶은 약간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찾아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뭐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제가, 이거는 제 역할인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보험 새로운 상품들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사실 뭐 계산 문제나 이런 부분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나중에 언급은 한번 할 거예요. 약술로 혹시 새 상품이 따뜻한 상품으로 나왔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이 또 괜히 언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술로 제가 또 정리를 해서 드릴 거예요. 이제 책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목이 뭐죠? 배상책임 보험 및 근제보험이에요. 자, 배상책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배상책임,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거는 결국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는 보험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근제보험은 뭐냐? 근제보험은 뭐죠?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이 배상책임의 하나의 일종의 배상책임 보험에, 그렇지만 자동차 보험은 워낙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독특함이 있어요. 약간. 우리 공부했을 때 뭐 배웠어요? 자비법 3조 배우셨죠? 지금 자동차 지금 나갔죠, 이미. 그러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같은 배상 책임에 들어는 가지만 얘 나름대로의 워낙 특색도 있고 자배법 3조라는 그런 운행자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얘를 밖으로 과목을 빼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윤쌤한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결국 일반적인 이제 배상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여기에는 배상 책임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내가 고용한 그런 근로자에게 뭔가 손해가 입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눠서 우리가 파트를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근로자냐, 아니면 근로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 제3자냐, 그 차이뿐인 거지, 결국은 하나의 그 테두리 안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배상책임 보험이 우리가 근제보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 오늘 파트는 1편 정도 나갈 거예요. 사실 2019년도에는 제가 법적인 그런 내용들은 2편에 좀 밀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첫 시간부터 좀 딱딱한 법을 좀 하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다시 이제 좀 차례를 좀 바꿔서 목차를 이제 그 법리적인 부분을 가장 앞부분으로 넘겼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순서대로 하자 보면.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19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 뒷부분에 있는 법리 부분들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차례 한번 볼까요? 모든 공부를 하실 때 차례를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책을 보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논문을 보게 되면 그 논문 구성을 보듯이 똑같이 차례를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간파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처음에 보면, 자, 배상 책임에 관련된 우리가 법적인 부분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법을 배워야 되는지, 법학 시간 다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후에는 아시게 되겠죠. 그리고 한 장을 또 넘기시면, 그러면 손해를 배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이 또 나와요. 손해를 배상하는 부분들에 나와서 뭐 적극적 손해, 뭐 소극적 손해 이런 부분들이 딱 나와요. 아, 이거는 대충 이제 감이 오시겠죠? 아, 이제 손해를 산정할 때 이런 것들로 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이론 부분, 배상 책임 이론은 이제 이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거는 약수를 대비해서 좀 문제들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계약법에 있는 이제 내용들이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라기보다 이론적으로 조금 알고 계시고 약수를 대비해서 이렇게 실어 넣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작 보험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 보험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걸 하나하나 또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는 그때는 또 약간은 다른 특색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떠한 보험으로 또 처리를 하는 건지 그 부분에서 공부를 하면 우리가 기본 이론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8주간의 수업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 예습은 따로 필요 없어요. 예습은 따로 하실 필요가 없고 복습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외우고 오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버거우셔도 공부만 다 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일도 같이 병행하시죠. 그쵸. 그래서 사실 공부하시는 게 사실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너무 강하게 달리라고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나중에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도리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엉덩이 무조건 붙인다고 합격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암기할 때도 통으로 무조건 외우면 못 외우는 거 아시죠? 무조건 통으로 외운다고 해서 다 못 외워요. 포인트를 뭔가를 딱 잡아서 암기를 해야지 그게 오래가고 많은 양들을 외울 수 있는 것처럼 암기뿐만이 아니라 공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맥 짚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굉장히 오랫동안 앉아 계시고, 저 수험생일 때 지방에서 유학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 1차 떨어졌어요. 1차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냐면 학원 옆에다가 숙소 정해가지고 아예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분을 지금 흉 보는 게 아니라 공부량이 적어서 떨어지신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대로 좀 표현이 저렴하긴 한데 헛다리 짚으면 우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공부하고 시간을 좀 덜 투자를 해도 제대로 된 공부 포인트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일반 공부하고 이 자격증 시험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그 부분들을 조금 유념을 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몇 시간 투자했으니까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내 방법이 괜찮은 건지. 그걸 늘 고민하면서 하시고, 그리고 감각도 필요해요, 저희는. 이 시험에, 자격증 시험에. 보면, 질문을 하나를 딱 던져도 내가 모르는 거여도 그 표현을 어떻게 좀 약간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센스적인 부분들도 필요한데, 그거는 어느 정도 좀 타고나야 되는 거니까 없으시면 그건 부모님을 원망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끼리 공부를 하실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지적을 좀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제 1편을 제가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편을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법리적인 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오늘 이 법리적인 부분들을 배우시게 되면 이거는 다음 시간까지 어느 정도 반드시 다는 아니어도 외우고 오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양이 적어요. 생각보다 너무 다행히 양이 적어요. 혹시 학부 때 법 전공하신 분이 계세요? 여긴 안 계시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용이 방대하지 않아요. 너무 다행이에요. 저도 학부 때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 내용이 너무 많아지면 암기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정말 딱딱하고 힘들겠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해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그냥 외우실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죠? 답안 쓰는 형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첫 페이지 한번 볼까요? 첫 페이지가 21페이지예요. 21페이지. 자, 저희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뭔지 아세요? 손해사정사가? 정확히 우리가 하는 일. 손해를 조사한 다음에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자격증 시험이 손해사정사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우리의 최종 그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딱 던졌을 때, 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합격. 거기에 근거도 안 되고 제대로 된 답도 못 달면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손해하정사가 결국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직업인데 이 과목을 공부하는데도 그걸 초점으로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13층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항아리에 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집에 이제 진열해놓은 항아리에. 그래서 먼지를 털려고 창문 밖으로 막 이렇게 털다가 미끄러져서 항아리를 떨어뜨려요. 슝 하고 떨어뜨려서 길 가는 비를 충격해요. 그 항아리가. 그래서 비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해요. 사망을 하면 지금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처벌을 받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배상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만약 이제 법적인 뭔가가 문제되고 뭔가 그런 룰이 없다면 사람을 죽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금 찝찝은 우리 뭔가 딱 봤을 때 법꾸라지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법적으로는 문제는 안 되는데 뭔가 그런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이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뭘로 정해져 있어요. 그 근거가. 결국은 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바로 어떠한 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손해를 산정을 해주느냐. 그 근거를 찾는 게 첫 번째예요. 이해되시겠죠? 첫 번째 우리가 할 게 뭐다? 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어떤 법에 적용을 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는지. 그럼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답안의 첫 번째 답안 쓰는 그 방식이에요. 우리가 시험지를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런 시험지를 받게 돼요. 그러면 답안을 뭐 중구난방으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봤을 때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런 게 나오겠죠. A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자기 집에 있는 그 항아리에 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막 털다가 떨어뜨려서 B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다. 거기에 맞아서 이게 문제로 툭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문제예요. 시험 문제라고요. 그럼 이 문제가 나오면 이 사람이 지금 A가 지는 법적인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써주는 게 우리가 답안에 써야 될 일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답안으로 이제 법률상 책임.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쭉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몇 조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무슨 책임을 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B에게 결국은 또 손해액을 산정을 해야 되겠죠. 사람의 몸값이 다 같은가요? 생명보험이나 이런 거는 정액으로 사실 사람의 몸값을 그대로 다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법에서 배우셨죠. 그런데 이제 정액으로 이렇게 지급한 부분들은 뭐 사망하면 1억, 뭐 2억, 뭐 3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뭐 연령대라든지 제일 좌우하는 게 뭐 직업 그런 부분들을 해서 손해액을 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손해액 산정하는 부분들도 배우게 되겠지만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손해액을 산정을 해요. 손해액 산정. 어떠한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 그 법을 찾아내고 마지막으로 손해액을 산정을 하는데 근데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이 우리가 모든 손해액을 다 계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관련된 것만 해요? 그렇죠.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간에 들어갈 일이 뭐냐면 법과 손해 산정 사이에 들어가는 게 보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보험? 손해보험 중에 이제 배상책임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상품이 워낙 많다겠죠. 그래서 이 보험이 이 손해액을 지금 지급을 하는데 해당되는 보험인지 아니면 야 너는 이 보험을 들었는데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사건이야. 그래서 넌 면책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과연 이 보험에서
이 사건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하나씩 찾아 나가는 게 우리가 중간 단계에서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 부분에 보면 막 여러 가지 보험들이 쫙 나와 있죠. 거기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는 임의보험도 있지만 국가에서 강제로 가입하게끔 하는 의무보험도 있어요. 그런 보험들을 하나하나 상품을 다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면서 해서 결국은 여기 중간에 보험에 대해서 아는데 답안은 어떻게 쓰냐 중간에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막 썼죠. A가 B에게 어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 그러면 A가 가입한 보험이 이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그럼 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자의 보상 책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는 거예요. 보상 책임. 그래서 이 보험은 어떠한 보험인데 이 보험에 의해서 이제 약관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지급이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막 언급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상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보상하는 손해도 중요하지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해액 산정.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손해액을 그대로 산정하고 이 사람의 손해액은 뭐 1억인데 보험에서는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보험사가 지급할 돈은 5천만 원인 거예요. 나머지 5천을 개인적으로 청구를 하되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다룰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손해 산정을 하고 보험사에서 지급할 돈을 결국은 이제 그거를 계산해내는 게 우리 직업이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결국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대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그런 내용들도 이 포인트를 잡으시고 우리가 이게 계산 문제 답 쓰는 그 답안 틀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법률상 책임 쓰시고 보험자의 보상 책임 쓰시고 그리고 결국은 보험자는 지급해야 될 책임이 있다. 사실 면책되는 거 시험 문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럼 답을 못 쓰잖아요. 보험이 단순하게 한 문제 정도 나오면 걔는 100% 줘야 되는 거지만 가끔씩 2-3개씩 나와요. 그중에 면책되는 보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보험이 2개, 3개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고요. 보험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그것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딱 해보셔야 돼요. 아, 보험이 너무 많아. 그럼 이걸 다 찢어서 뭔가를 해가지고 다 분리해서 나눠줘야 되나? 그러한 것도 있지만 이 중에 일부는 면책되는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보험자의 보상 책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을 할지 아까 뭐 거기 책에 얼핏 보니까 뭐 소극적 손해, 뭐 적극적 손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 이론까지도 여기 다 할 거예요. 하고 나중에 계산 문제 모의고사 때는 더 디테일하게 계산 문제 복잡하게 들어는 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올해 시험 정도는 풀 수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좀 난이도 좀 낮은 거는 푸실 수 있는 만큼의 계산 문제까지는 여러분들 기본 이론에서 다 해드리고 끝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이게 답안 쓰는 형식이다. 이게 보통 시험이 한 1, 2번이 다 계산 문제로 나왔어요. 아마도 특별한 이벤트 없는 그렇게 나올 것 같고 요즘 조금 약간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 계산 문제 안에 약수를 좀 집어넣더라고요. 1번 안에 작은 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내서 전에는 뭉뚱그려서 뭐 30점짜리 계산 문제 손해액 산정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법률상 책임과. 근데 지금은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논하고 여기에 뭘 논하고 뭐 여기에 금액을 써라 해서 점수를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뭐 통으로 한 문제를 냈든 구분을 했든 서술형을 구분해서 이렇게 성적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달라진 거는 없어요. 그리고 서술형 시험이 어렵지만 또 이점이 있는 게 우리 객관식은 정답 아니면 다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서술형은 내가 어느 정도 쓴 만큼 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답안 형식으로 이렇게 쓴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부하시면서 이런 포인트를 계속 잡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약술 있죠, 약술. 약술은 교재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교재 내용이 근데 양이 방대하잖아요. 그걸 다 쓰시면 시험 시간 안에 여러분들 답안 못 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포인트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들만 그런
이제 내용만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런 짧게 좀 정리를 해서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저희 이제 일자 바로 들어갈게요. 네.